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가 경북고의 전승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우승의 기쁨을 이번 대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경북고등학교 강준규 골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체코에서 열린 2015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대회, 캐나다의 전승 우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아이스하키 최강임을 증명한 캐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와 한조에서 만나게 되었다네요. NHL 스탠리컵은 동부지구와 서부지구 각 결승전이 진행 중인데요. 양쪽 모두 6차전,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그 두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전문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오늘 2회 맞이했습니다. 박김찬 PD, 박송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전문 팟캐스트. 검색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또 생기면 유일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뭐 첫 회 나갔는데 주위의 반응 별로 없죠? 페이스북 좋아요 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 예. 네,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실제 좋아요 눌러주시는 수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주시는 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시작이고 아직 홍보도 좀 덜 됐어요, 사실. 네, 뭐 열심히 해서 좀 그걸로 인지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홍보보다는. 네. 저희가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또 온디 아이스라는 아이스하키 매거진 프로그램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팟캐스트로 비하인더넷이라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아이스하키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 이야기거리들 저희도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아이스하키 팬들이 좀 더 늘어나고 뭐 같이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뿐입니다. 사실 저희는 뭐 큰 건 없습니다. 되게 큰데. 네, 오늘도 즐겁게 또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나눌 것은 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지난 22일까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1차 리그가 모두 끝났는데 저희가 지난 회에 3라운드까지의 진행 과정을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경복고가 7전 전승 우승을 차지했군요. 사실 경기고가 참 강하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고 3라운드까지도 흐름이 그랬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 뭐 판도는 6라운드 가서 결정이 났는데요. 예. 일단 경기고등학교도 5연승을 질주를 했었고, 그리고 경북고등학교도 뭐 처음에 뭐 연장까지 승부샷까지 가는 승부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경기고의 독주 체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예, 막판에 가서는 경북고가 끝까지 경기력을 유지를 하면서 전승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결국은 6라운드 서로 오전 전승을 달리고 있던 경복고와 경기고의 대결이 사실상의 결승전인 형국이 됐었는데요. 자, 경기고가 사실 초반 대진이 좀 좋다, 약팀들 상대로 승수를 많이 쌓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6라운드 마지막에 가서 경복고에게 덜미를 잡혔네요. 양팀 좀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네. 뭐 2피까지 뭐 동점 2대2 동점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3피리어드 가서 이것도 막판에 경복고가 항상 3피리어드 막판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뭐 선덕고 때도 뭐 1분여로 앞두고 결승골이 터졌었고, 이번에도 3피리어드 막판에 오인교 선수가 결승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6연승 자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경복고가 7전 전승 승점 20점으로 1차 리그 일단 선점을 했습니다. 우승컵을 차지했고요. 경기고가 경복에게 잡히면서 승점 17점으로 2위.
그리고 3위가 경성, 4위가 광성, 5위 선덕, 6위 중동, 7위 보성, 그리고 8위 마지막 자리에 신송고가 자리를 했습니다. 순위표 이렇게 딱 뽑아주면 어떤가요? 지난해 3차 리그까지의 순위표하고는 크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저희가 3라운드까지 프리뷰를 하면서 판도가 장난 아니다. 보성고가 엄청 잘하고, 하지만 보성고 저희 방송 이후로 계속 연패를 했고요. 네, 나머지 광성 선덕이 마지막에 와서 좀 승점을 가져오면서 순위를 끌어올린 점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5위 이내의 팀들은 다 그 안에서 자리 바꿔가면서 놀았고, 나머지 세 팀은 그대로 하위권에 맴도는 그런 형국이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네, 경복, 경기, 광성, 경성 이 4강에 대한 예상대로 순위표가 그대로 나왔고요. 글쎄요, 선덕, 중동, 보성, 신송 이 상대적으로 좀 하위권 팀들 이번 대회 좀 어땠나요? 선덕고등학교가 사실 저희 1회 때 얘기했었는데, 선덕고가 그래도 저는 좀 예상을 못했었어요. 5위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하위권 한 7위나 8위나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신송고가 사실 선덕을 한번 잡을 줄 알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중동을 잡더라고요. 예상외로. 그래서 신송고가 1승을 거두면서, 마지막 날 1승을 거두면서 다행은 아니죠. 결국 최하위 순위를 결과적으로는 최하위 순위를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송한테는 다행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성고등학교도 좀 아쉬운 결과였어요. 보성고등학교가 전 선덕고등학교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한 5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보성고가 막판에 연패를 하는 바람에 저희 예상과는 달리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선덕이 부족한 엔트리에도 불구하고 5위라는 좀 선전을 해줬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1차 리그는 전패 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리그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경복고 우승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경복고의 우승의 어떤 비결? 경복고가 이래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 강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띄는 게 7경기에서 3경기를 샷아웃을 했네요. 네, 강준규 골리가 이제 혼자서 주전 골리 역할을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셧아웃을 3번이나 했죠. 이게 그 강준규 골리의 물론 수비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디펜스진의 활약도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디펜스도 한 주만 좋아서는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요. 실제 슈팅 수를 보더라도 강준규 골리가 막아낸 슈팅이, 날아온 슈팅이 일단 150개. 8개 학교 팀 중에서는 제일 적은 숫자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슈팅이 안 나올 정도로 수비진이 그 틈을 주지 않았다. 공격의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라서 수비진을 일단 칭찬을 해야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경복고의 수비의 중심, 골리죠. 강준규 선수의 인터뷰를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김예슬 씨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7경기 중에 3경기를 셧아웃하고 평균 실점 1점을 기록하며 팀을 전승 우승으로 이끌어낸 경복고등학교 2학년 강준규 골리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전 전승 우승을 이뤄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올해 첫 이제 주전 키퍼가 돼서 다 같이 좋은 성적 낸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7경기 중에 무려 3경기를 셧아웃했어요. 이번 대회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셨나요? 셧아웃한 거 생각해보면요, 저가 잘했기보다는 팀원들이 다 같이 도와줘서 슛이 얼마 안 와가지고 3경기를 셧아웃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꿀리들에 비해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요, 그런 단점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어떤 작은 체구를 극복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키퍼들이 한 번 할 걸 2-3번 하면서 더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2차 리그도 남아있고 3차 리그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2학년이잖아요. 앞으로 내년까지 고교 무대에서 쭉 활약하게 될 텐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그냥 다 같이 한마음 돼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전승
정관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땀 흘렸던 경복고 팀원들 그리고 가족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 항상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원들 같이 웃거나 울면서 더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준규 골리 만나봤습니다. 네, 경복고등학교의 우승의 주역이죠. 골리 강준규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167cm라고 맞아?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필상으로는 그래요. 170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65로 나와 있네요. 165로 나와 네네. 있어요? 상당히 불리한 체격 조건인데. 제가 지난해 대단하군요. 저희 사이트에다가 각 선수들 프로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한 5cm 컸네요,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네. 이번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번 대회 각 선수별 또 개인별 기록 또 주요 이슈 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뭐 일단 개인상 수상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개인상에는 최우수 선수, 우수 선수, 미기상, 베스트 포워드, 베스트 디펜, 베스트 골키퍼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최우수 선수상, 우수 선수상, 미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팀, 그러니까 2위 팀, 3위 팀 각 팀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최우수 선수상은 당연히 1위 팀인 경복고등학교에서 지금 류진원 선수가 수상을 했고요. 예. 우수 선수상은 2위 팀인 경기고등학교에서 이혁진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기상은 당연히 3위 팀인 경성고등학교 이승원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스트 포워드, 베스트 디펜스, 골키퍼상은 좀 선정 기준이 좀 달라요. 이제 감독 8개 팀의 감독들과 대회 임원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베스트 포워드상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성고등학교의 안재인 선수가 받았고, 디펜스는 경복고등학교 오인규 선수, 그리고 베스트 골키퍼상은 경기고등학교의 심현섭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자, 수상한 각 선수들 일단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베스트 골리 심현섭 선수 이번 대회 또 맹활약을 해줬고 골리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 경복고등학교 강준규 골리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심현섭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나쁘지 않은 기록을 나타냈고요. 예. 일단 기록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골리 기록을 볼 때는 이제 세이브 퍼센트하고 평균 실점 요 두 기록을 좀 눈여겨 보게 되는데 세이브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심현섭 골리가 6경기 이상 출전했던 골리들 가운데서는 4번째를 기록을 했네요. 6경기 22.94%. 예. 일단 강준규 골리가 95.33%로 엄청 매우 압도적인 기록을 갖고 있긴 한데 그 밑에 이제 이유찬 골리나 김동욱 골리, 심현섭 골리 같은 경우에는 92~93% 내외로 해서 굉장히 근소한 퍼센테이지를 유지를 했었고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는 심현섭 골리가 2실점을 기록을 했었네요. 요거는 강준규 골리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심현섭 골리 활약이 있었고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 골리 순위에서 보면 이유찬 골리가 강준규 골리 다음으로 좋은 세이브 퍼센트를 보여줬었거든요.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일단 강준규 골리가 150개 슈팅이 날라왔었고 이유찬 골리는 345개. 예, 극과 극을 차이가 엄청난데요. 가장 적은 슈팅을 맞은 골리가 강준규 골리였고 이제 8개 팀 골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슈팅을 받았던 골리가 이유찬 골리였었고 하지만 세이브 퍼센트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강준규 골리 다음으로 높은 기록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색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개인 기록이 포인트인데요. 광성고등학교의 김병건 선수가 1위를 차지했군요. 김병건 선수는 저희
팟캐스트에도 직접 출연을 했던 예, 그런 작년 선수죠? 왕중왕전 끝나고 한번 광성고 특집으로 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때부터 더 성장을 했나 보네요. 일단 김병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 저희가 이제 지난 회 때 3라운드까지 리뷰를 할 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일단 팀 전체적으로 잘 안 풀리는 단계였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포인트가 안 쌓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희 방송 이후 4라운드부터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경기 뭐 해트트릭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눈에 띄는 성적을 보여줬었고요. 막판에 네. 쌓아 올린 골하고 도움 개수 때문에 포인트 순위 1위에 올라오게 됐네요. 팀 성적은 이번 대회 광성이 4위를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2차 리그 이후에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김병건 선수의 이번 기록이었습니다. 자, 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 뒷이야기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글쎄요, 이번 대회 가장 큰 뒷이야기라고 꼽자면 바로 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골 논란이 좀 이슈가 돼서 아직까지도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예, 뭐 문제가 됐던 경기는 이제 4라운드 경기고등학교하고 광성고등학교 경기에서 그것도 3피리어드에 나왔던 제 장면이었는데요. 예. 일단 저희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의견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일단 상황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자면 경기와 광성의 4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사실 두 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그렇죠. 이 피리어드까지 뭐 한 골 넣으면 한 골 따라오고 하는 식으로 2대2까지 쫓아오다가 이제 경기고등학교가 한 골 더 추가를 하면서 3대2로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성고등학교 파워플레이 상황을 잡으면서 찬스를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성고의 득점이 인정이 됐다면 3대3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노골이 되면서 결국은 3대2 스코어에서 그대로 경기는 그 흐름을 탔고요. 결국 나중 결과는 또 경기고등학교의 승리로 좀 끝이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장면이었나요? 일단 파워플레이 상황이었고 뒤쪽에서 자기 진영에서 이제 끌고 올라오면서 김병건 선수하고 김윤호 선수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김병건 선수가 치고 나갔고 반대편에 김윤호 선수가 달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김병건 선수가 슛을 안 때리고 옆에 달려오는 김윤호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김윤호 선수가 바로 빈 골대 이제 골을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이 이때 바로 이어서 이제 노골 선언을 했었고요. 그 이유인즉슨 이제 그 패스가 이루어지는 과정 사이에 시면서 골리가 버터플라이를 하면서 골대가 움직여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노골 선언이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광성고등학교 쪽에서 이제 협회에 제소를 하면서 더욱더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룰은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룰 상황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룰을 갖다 놓으면은 노골인 게 맞는 게 일단 패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골대가 움직이면은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중단된 이후에 나왔던 그 플레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게 맞는 룰인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좀 요게 패스 과정에 이제 골대가 움직였느냐라는 것도 애매할 뿐더러 그리고 골대가 그렇게 뭐 비틀어질 정도로 크게 움직이지는 또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 룰로는 뭔가 정확하게 해설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손상환 기자 지금 밴쿠버 나가 있는데 그쪽 통해서도 뭐 어떤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 해외에서도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HL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NHL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게 비디오 판독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골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골로 인정을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100% 저희 지금 요번에 일어났던 상황과는 100% 맞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 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 일단은 뭐 경기는 일단 끝났고 그리고 리그도 지금 다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골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더 이상 논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뭐 경기 결과가 바뀌고 재경기가 열리고 이런 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뭐 이와 같은 상황이 2차 리그, 3차 리그 내지는 다른 국내 대회에서 국내외 대회에서 또 안 펼쳐지리란 법이 또 없는 거잖아요. 네. 또 워낙 또 찰나의 순간인 스포츠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던가 방안이라던가 뭐 그러한 조치들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 좀 조치들이 명확하고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뭐 어느 쪽에서든 논란의 여지가 좀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지금 협회에서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지금 문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저는 들었어요. 일단 국내에서는 결론을 도출에 실패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군요. 이제 협회 제소가 됐기 때문에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협회 모든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심판진 포함해서 이제 뭐 협회 모든 관계자분들은 노골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성고등학교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문의를 요청을 받았어요. 네.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뭐 누가 맞냐라는 걸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우리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기준을 빨리 성립을 해서 이제 아이스하키인들한테 많이 좀 퍼뜨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예. 뭐 슈팅을 했을 때 골리가 고의적으로 혹시 골대를 밀었을 때는 페널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골리 딜레이드 페널티로. 그러면 또 페널티 슛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에선 빨리 기준을 마련을 해서 아이스하키인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대회가 고등학생 선수들의 대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인데, 뭐 가깝게는 심판에서부터 또 위에 협회, 뭐 임원분들까지 그 결론을 못 내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은 선수들 나름대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좀 난감한 좀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국내에서 뛰고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 뭐 대학교나 아시아리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확하게 룰을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 자체가 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뭐 비단 협회나 뭐 그런 관계자들을 탓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고요. 선수들이 개인 스스로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지도자분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하키 스킬이나 하키 전술이나 뭐 아이스하키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룰에 대한 이해도나, 그리고 뭐 상황에 대해서 이런 룰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교육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뭐 우왕좌왕했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게 굳이 뭐 우왕좌왕한 것 같진 않고요. 정확한 뭐 룰과 규정에 의해서 제소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이 있었고, 뭐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인 거 맞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고려를 많은 분들이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 이게 왜 골이다, 이게 왜 노골이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학생 선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졌으면은 뭐 적어도 뭐 협회 내지는 미디어에서 이런 룰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라고 홍보하지 않더라도 배우는 학생들 스스로가 알고만 있어도 크게 뭐 논란거리나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일단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겠지만 그러한 룰에 대한 교육이나 이해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네.
참 모쪼록 이번 그 계기가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경기를 하다 보면 분명 나올 텐데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됐을 때 뭐 그 이후가 또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때는 이제 좀 더 명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뭐 결론을 좀 잘 도출해서 예. 앞으로 많은 아이스하키들이 좀 더 원활하게 대회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뭐 저는 이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이번 대회 때 전 경기를 다 촬영을 하면서 뭐 촬영 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벤치 쪽하고 좀 가깝게 되는 위치에서 촬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아무리 좀 가깝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벤치에서 나오는 소리요? 그렇죠. 벤치에서 나오는 소리나 아니면은 저 멀리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관중분들이 외치는 소리라던가. 사실 링크장에 관중이 많으면 좋은데 뭐 없으면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예, 없으면 더 잘 들려요. 사람이 한 사람만 얘기해도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죠. 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내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목동이나 아니면 고향에서 찍었을 때는 멀리 있어서 잘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모든 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선수 개개인의 태도 문제에 있어서 경기에 임하고 상대 선수를 대하는 데엔 태도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꺼내게 됐네요. 뭐 태도라면 뭐 글쎄요, 뭐 상대 선수에 대한 어떤 그렇죠. 야유 뭐 이런 발언들이 좀 귀에 들렸나요? 그렇죠. 많이 들렸고요. 네. 거의 하루에 한 경기, 하루에 4경기가 펼쳐지고 2경기가 펼쳐지는데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리들이었고 뭐 그 선수들이 뭐 본성이 나쁘고 인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무장 벗고 밖에서 만나면 정말 착하고 귀여운 친구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야유를 하고 상대를 도발을 하고 자극을 하고 뭐 경기가 뭐 박빙에 흘러가고 뭐 정말 치열한 순간이라면은 경기 주도권 싸움이나 분위기 주도를 위해서도 충분히 그런 행동이 용납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 차이가 좀 벌어지고 내지는 경기가 다 끝나고 아니면 경기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러한 언쟁 내지는 도발, 자극 이런 행위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뭐 야유 이런 거는 관중들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직접적으로 뛰는 선수들은 사실 경기장 안에서 링크장 안에서 이제 플레이로서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뭐 배려, 뭐 물론 항상 스포츠에서 매너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번 대회에 좀 많이 컸다. 뭐 이런 얘기네요. 뭐 저야 이제 이번에 가깝게 찍으면서 처음 본 거지만 예 이렇게 했으면은 뭐 이전에도 똑같이 했었겠죠. 선배들도 똑같이 했을 테고. 네. 예.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뭐 지도자 내지는 이제 학부모님들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 선수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 커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아시아 리그는 부분이라고 할 수 말도 안 통해서 있겠어요. 그런 것도 못할 테고. 예. 대학교도 또 뭐 대학교 우리나라 사정이 또 훤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일들이 잘 발생이 안 될 법도 한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단 뭐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들이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되는 거긴 하지만 네. 다른 스포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체들에서 많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아이스하키는 이렇게 하는 적이 저희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스포츠맨십. 그렇죠. 예. 뭐 승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스포츠맨십. 예. 우리 그 학생 선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 스스로도 좀 자각을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쌓아갈 수 있는 좀 많은 지도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2차 리그는 언제부터죠? 네, 6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죠. 2차 리그는 지금 6월 15일부터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이제 대진표는 아직 안 올라와져 있지만 사실
거의 예상은 돼요. 예상은 하고 있고요.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돼 있고 3차 리그도 아마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 2, 3차 리그의 승점 합으로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할 4팀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뭐 이번 이제 3분의 1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번 대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팀이라 할지라도 또 2차 리그, 3차 리그 선전을 통해서 또 원하는 목표 다들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2015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캐나다가 결국은 막강한 전력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도 전승 우승이네요. 네,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했던 캐나다인데 이번에도 역시 세계 최강이다 하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지난회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가 이제 8강 토너먼트 들어갈 무렵이었는데 그렇죠. 조별리그에서도 전승, 8강에서도 뭐 벨라루스에게 9대0 승리, 준결승에서 체코에게 2대0 승리. 완벽하군요. 러시아 결승에서 만났는데 6대1의 완승으로 완벽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뭐 멤버도 워낙 화려했고 네. 뭐 예상대로 흘러간 결과였네요. 네, 더 이상 뭐 토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런데 이 팀이 평창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맞붙게 되는 네,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우리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쎄요, 이번 대회 뭐 캐나다의 우승 외에 뭐 다른 눈에 띄는 점들이 뭐가 좀 있었나요? 일단 결승은 캐나다, 러시아에서 6대1로 캐나다가 우승을 했고 3, 4위전이 또 볼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준결승에서 이제 체코가 떨어지고 준결승 저쪽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올라오면서 미국이 떨어졌는데 미국 대 체코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한테 2골 내주고 진 체코가 홈이고 또 마지막 경기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대부분 이제 깔끔하게 마지막 경기 승리를 이끌면서 3위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네. 3대0 완패를 당했네요. 네. 참 홈이라는 어떤 체코의 큰 이점이 있었죠. 그렇네요. 자, 체코의 이번에 야로미어 야거 네. 44살. 네, 우리나라가 네. 44살이죠. 4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했고요. 네. 그런데 대회 MVP에 뽑혔어요. 정관 예우를 해준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봅니까? 일단 그 40대 중반의 나이로 6골, 3어시스트 기록을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정도까지 있으면 MVP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팀은 대회 4위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빛나고 이슈를 만들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네, 대회 MVP 자리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야거 선수가 우리 백지선 감독과도 예전에 뭐 스탠리컵 우승 멤버로 또 인연이 있다고 하고요. 정말 오래전 네. 이야기인데 오래전 이야기죠. 아직까지 선 생활을 하고 계세요. 25년째 체코 네.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걱정이네요. 언제 은퇴할까요? 저희 평창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조에 묶였잖아요. 평창에서 체코도 우리나라와 한조에 묶였죠? 네, 한조에 묶여 있는데 야거가 선수로 나오고 백 감독님이 감독님 계시고 하면 그것도 참 멋있는 장면이 되겠네요. 아니, 야거 좋아하시는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평창에 한번 나오길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한번 은퇴하기 전에 한번 40대 보고 싶어요. 후반에 올림픽 무대라 참 멋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잠깐 아까 언급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나게 될 팀이 결정이 됐어요. 네. 캐나다, 체코, 스위스 A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요 참 엄청난 팀들이 묶였네요. 네, 뭐 대단한 팀들인데 이 팀들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네, 좀 이따, 잠시 후에 네, 손상호 저와 기자 통화하면서. 전문가로부터 한번 얘기를 네.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른 조들 편성은 좀 어떻게 됐나요? 예, 뭐 B조 같은 경우에는 2위 러시아, 5위 미국, 8위 슬로바키아 그리고 이제 예선을 통해서 올라올 한 팀 이렇게 묶이게 되겠고 C조에서는 이제 3위 스웨덴하고 4위 핀란드하고 이제 예선에서 또 통과해서 올라올 두 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네요. 12팀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사실 약팀이 없어요. 다 지금 다 죽음의 종고 같아요 지금. 다 죽음의 조일 뿐더러 다 정말 선망의 팀들이었는데 네. 거기에 괜히 우리가 낀 게 아닌가 뭐 이런 아, 걱정도 좀 들고요. 네. 뭐 예선을 통해서 세 팀이 올라온다라고는 하지만 그 밑에 또 쟁쟁한 팀들이 예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벨라루스나 슬로베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독일, 오스트리아 뭐 등등등. 뭐 예선도 보니까 4번을 거치네요. 최종 예선까지. 예. 그래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3차 예선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 위치에서 이제 뭐 헝가리나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런 팀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올림픽을 예선을 3번을 통해서 겪어 올라와야 이제 올림픽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일단 호스트로 한 번에 올라가 있고 네. 개최국 자격으로. 네. 저 밑에 일본이 있는데 네. 고군분투하기를 바라겠는데 올라오기까지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제 조편성도 나왔고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도 이미 좀 시작이 된 듯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전문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현재 나가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더넷 2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2015 NHL 스탠리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회에 저희와 함께했던 손상호 기자가 지금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뭐 저희 비하인더넷 취재 때문에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살러 가셨죠? 네, 개인적인 일로 가셨는데 뭐 간 김에 저희도 한번 이 소식을 좀 얹혀가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여기 서울인데 완전 여름인 것 같거든요. 그쪽 좀 날씨가 좀 어떤가요? 네, 그 여름 날씨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덥다고. 근데 여기는 날씨가 뜨겁긴 한데 그래도 시원합니다. 여기는요. 네, 아이스하키 보기 딱 좋은 날씨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현지에서 이렇게 또 소식을 들으니까 좀 더 흥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부지구, 예, 그렇죠. 서부지구 거의 예. 시리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동부에서 6차전까지 진행이 됐죠? 예, 동부 6차전이 한 2시간 전에 끝났어요. 여기서. 아, 네. 템파비에서 열린 그 6차전이었는데 템파전이 그 시리즈 전적 3대2로 앞서면서 홈에서 그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뉴욕 레인저스가 그 3피리어드에만 5골을 몰아넣으면서 뉴욕 레인저스가 7대3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시리즈 3승 3패. 예, 3-3. 정말 마지막까지 가게 됐네요. 네, 그쵸. 제가 지지난주에 예상했을 때는 그 템파베이가 아무래도 좀 더 그 공격진이 앞서기 때문에 그 레인저스를 앞서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사실 시리즈 분위기상으로는 템파베이가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네. 뉴욕 레인저스도 작년에 그 스탠리컵 결승에 오른 이런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 6차전까지 쭉 흐름을 보셨을 때 어떤 팀 분위기라든지 이번 그 시리즈에서 나타난 각 팀의 전력은 좀 어떤가요? 사실 뭐 템파베이가 공격진에서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상대로 예. 레인저스는 또 사실 무너진 경기도 있었지만 그 헨릭 룬키스트라는 그 리그 정상급 골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도 사실 2피리어드까지는 2대1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거든요. 근데 네.
템파베이가 좀 앞서는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룬키스트가 그 좋은 선방들을 몇 개 막아주면서 레인저스가 3피리어드 때 그 대량 득점하면서 이제 그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예. 네. 그 이번 시리즈에서 눈에 띄는 선수, 주요 선수 좀 뽑아주실까요? 네, 사실 그 뉴욕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해트트릭을 포함해서 무려 5포인트를 기록한 데릭 브라사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선수가 그 콜럼버스 블루자켓츠라는 그 팀에서 그 전체 1라운드로 지명된 그 유망주 출신의 선수지만 콜럼버스에서는 그렇게 그닥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한 2년 전에 그 당시 그 뉴욕 레인저스의 스나이퍼인 메리안 게보릭이라는 선수가 트레이드 됐을 때 그 건너온 선수였는데요. 뉴욕 레인저스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예. 그래서 그 팀의 1라인 아니면 2라인 스코어링 센터 역할을 맡으면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현재 18경기에서 16포인트로 와. 그 팀 내 가장 높은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뉴욕 레인저스의 베테랑 선수인 링 내쉬하고 마틴 세잉로이가 다소 부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2라운드까지도 이렇게 좀 슬럼프를 겪다가 링 내쉬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도 그 브라사드 선수와 같이 라인을 맞추면서 4포인트를 기록했고 어느 정도 살아난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생루이가 그 자신이 한 10년 넘게 머물렀던 그 팀인 템파베이를 상대로도 전혀 살아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좀 레인저스 입장에서 좀 걱정이 아닐까 싶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7차전만이 남아 있는데요. 뭐 말씀 주셨다시피 3피리어드에서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왔고 뉴욕 레인저스 입장에서 좀 상승세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7차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여전히 전 템파베이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7차전이 뉴욕 그 레인저스의 홈인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그 홈 어드밴티지의 이점을 절대 그 생각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그래서 정말 그 템파베이가 강하긴 합니다. 그 정말 공격진도 좋고 현재 뭐 그 NHL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뜨겁다는 그 타일러 존슨, 온드레이 팔랏, 니키타 쿠체로프라는 이 라인이 건재하긴 하지만은 그 레인저스 그런 그 홈건 중에 그 열광적인 그 분위기를 이런 걸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레인저스는 지난 2라운드에서도 그 7차전에서 워싱턴 상대로 연장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또 홈에서. 네. 또 이런 분위기를 타면 워낙 또 그 뜨거운 팀이기 때문에 또 그 꼴리 룬키스트 선수가 2실점 이하로 템파베이를 막아준다면은 레인저스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홈에서의 기회를 일단 놓친 템파베이가 과연 원정에 가서 승리로 그래도 마무리 짓고 우리 손상호 기자는 지난 회에 템파베이의 손을 좀 들어주셨는데 템파베이의 그 승리와 함께 우리 손상호 기자의 어떤 위상도 높아질 것인가 주목이 됩니다. 네, 7차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부지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기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좀 어떤가요? 예, 서부지구는 현재 지금 NIM이 그 5차전까지 마친 가운데 3대2로 앞서고 있거든요. 예. 사실 시리즈 그 분위기를 보면은 NIM이 정말 강합니다. 사실 NIM이 정말 강한데 그리고 봐서는 NIM이 사실 그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6차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그 원래 그 전력상으로는 그렇게 NIM이 앞서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시카고의 저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2차전하고 4차전에서 그 2차전에서는 3차 연장까지 갔었고 4차전에는 2차 연장까지 갔었는데 이 그 혈전 끝에 또 시카고가 또 골든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 시리즈를 굉장히 그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5차전 같은 경우도 NIM에서 열린 5차전 같은 경우도 NIM이 상당히 앞선 경기였는데 시카고가 그 종료 2분 전까지 그 2점으로 뒤지고 있다가 캡틴인 조나단 테이스 선수가 그 2분 만에 그 2골을 넣으면서 이제 연장을 몰고 갔는데 사실 뭐 연장에서는
연장이 시작하자마자 에너하임이 그 맷 벨르스키의 골로 앞서긴 했지만은 이기긴 했지만 시카고의 저력이 정말 지난 5년 동안 2번의 스탠리컵을 든 팀만큼 정말 저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은 애너하임이 분명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시카고 역시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는 좀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그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난 그 5년 동안 2번의 스탠리컵을 들었던 그 팀만큼 정말 저력이 대단한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장점은 그 사실 조나단 테이브스나 그 패트릭 케인이라는 그 슈퍼스타가 있긴 하지만은 그 어느 라인에서도 그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밸런스를 갖고 있거든요. 또 예. 예, 지난 그 2차전에서도 그 골드골 넣었던 선수가 마커스 쿠로가라는 그 3, 4라인 선수였고 지난 그 4차전에서 연장골을 넣었던 선수도 그 전날 경기에서 그 전 경기에서 또 그 출장하지 못했던 그런 안토안 벌메시라는 또 체킹 라인 센터였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어느 라인에서든 이렇게 득점이 이렇게 중요한 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또 정말 이런 걸 또 생각하면 정말 이런 저력이 또 대단한 팀인 것 같습니다. 또.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카고의 저력이 내일 이제 6차전 펼쳐지게 될 텐데 6차전 때도 빛을 발하고 과연 시리즈를 마지막 7차전까지 몰고 가느냐 궁금한데요. 이 7차전에까지 남은 그 6, 7차전에 대한 변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여전히 그 NIM이 6차전 안에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시카고 같은 경우는 좀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그 NHL은 6명의 수비수를 끌고 있는데 그 탑4 디펜스맨 그러니까 즉 그 상위 4명의 수비수한테 그 비중이 너무 크다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예. 왜냐면 그 팀 내 그 넘버 원 수비수라는 그 덩컨 키스라는 선수가 플레이오프 내내 그 플레이오프에서 그 플레잉 타임이 30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수비진에서 정말 한 선수라도 부진하면은 정말 뭐 이런 그 피로도 때문에 그런 거 아무래도 또 그 연장 승부를 벌써 3번이나 펼쳤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 이런 좀 피로도를 따지면은 시카고가 그러니까 뭐 6차전에서 정말 NIM이 그 초반부터 이렇게 파워로 밀고 가면은 이렇게 또 6차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손쉽게 NIM이 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은 6차전, 7차전 저희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현지에서 또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같이 좀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L 스탠리컵에 이어서 오늘 손상호 기자님과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바로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우리나라와 맞붙게 될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조편성이 나왔죠.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랭킹만 보면 세계 랭킹 1위 캐나다, 6위 체코, 7위 스위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3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팀이 A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버거운 상대들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어떤 팀들인지 좀 궁금하니까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이 너무나 강팀들인데 먼저 캐나다는 좀 어떤 팀인가요? 캐나다요. 캐나다가 어떤 팀이냐고요? 네. 네. 지금껏 다 얘기했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지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난 1950년대부터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때까지 50년 동안 금메달 단 한 번도 따지 못했던 그런 약간 아픈 기억이 있는데 예. 2002년 이후로 그 4번의 올림픽에서 벌써 3번의 금메달 벌써 목에 걸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정말 글쎄요 뭐랄까요 뭐 NBA 그 농구로 따지면은 올림픽 드림팀 그 미국 드림팀이나 정말 다름없는 그런 정말 그런 강력한 팀이죠 정말. 예. 캐나다는. 뭐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도 뭐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이 팀과 우리나라가 맞붙는다 가정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과 어떤 좀 대비와 글쎄요. 뭐 물론 당장 이기긴 힘들겠습니다만
좀 어떤 경기를 좀 해야 될까요? 사실 감이 잘 안 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그 국대 경기를 여러 번 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랑 이렇게 붙어 본 걸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예.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 올림픽에서 그 당시 토리노 올림픽의 그 홈팀이었던 이탈리아가 그 당시 그 이탈리아가 꽤 괜찮은 성적을 냈어요. 사실 캐나다하고도 그 붙었었고 세계 강팀이랑 붙어서 사실 이기지는 못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탈리아가 그 캐나다든 이렇게 강팀을 만나서도 또 나름 선방을 했었거든요. 또 네. 이탈리아. 그러니까 한국은 지난 그 2006년 올림픽 때 그런 이탈리아가 했던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감이 안 오죠. 캐나다랑 붙으면 어떤 스코어가 날지도 모르겠고 네. 네, 정말 감이 안 옵니다. 예측 프로의 승부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체코와 스위스는 좀 어떤 팀인가요? 사실 체코, 스위스 정말 강팀이죠. 사실 한국 아이스하키 팀이 과연 이렇게 강한 팀이랑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붙어본 적이 있나도 좀 궁금할 정도로 그쵸. 항상 디비전이 나눠져 있었으니까. 네, 정말 사실 체코 같은 경우는 지난 98년 올림픽에서 나가노 올림픽에서 금메달 차지한 이후로 사실 그 지난 10년간 세대 교체가 그렇게 잘 돼 있는 팀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야로미르 야오 같은 그 40대 중반 선수가 여전히 그 국가대표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로스터를 보더라도 한 30대 중반 선수가 많아요, 사실. 그냥 뭐 뉴저지 데빌스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는 패트릭 엘리아시라든지, 네, 지금 뭐 댈라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알레스 햄스키 이런 선수들이 그 30이 훌쩍 넘은 노장이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 좀 어린 선수들은 좀 아직 그 주목할 만한 선수가 지금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야쿱 보라책 이런 선수 빼고는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거나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부자도 뭐 망하면 뭐 3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3년 뒤에 하죠. 이 평창이 또 3년 후이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세대 교체가 글쎄요.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네, 사실 근데 또 체코가 지난 10년 동안 세대 교체에 실패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또 20대 초반 선수 중에서도 약간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지난 예. 2014년 NHL 드래프트에서 주명대 1라운드 뽑혔어요. 그 워싱턴에서 지금 그 워싱턴 유망주 야쿱 브라냐냐, 그리고 또 보스턴에 있는 그 데이빗 팔스넥 이 선수들이 그 공격수인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3년 안에면 또 이 선수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또 3년 후에는 또 그 야거 같은 선수들이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야거를 메꿀 수 있는 이렇게 또 유망한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체코도 사실 그 금메달 후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한 4강 안에는 뽑혀도 전혀 손색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캐나다나 체코나 강한 건 뭐 도찐 개찐인 것 같고, 그렇다면 스위스는 우리가 어떻게 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있을까요? 사실 스위스도 스위스를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스위스가 지난 2014년 그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 차지한 팀입니다. 아. 그리고 NHL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상당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시빌에서 그 팀 내 정상급 수비수로 뛰고 있는 로만 요시라든지 또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공격형 수비수 마크 스트라이트라는 이런 걸쭉한 선수들이 또 있고요. 그 공격진에도 그 니노 니더라이터라는 그 파워포드가 있고 또 데미안 브루너라는 한때 그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서 좋은 활약을 하다가 현재 지금 KHL에서 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실 NHL에서 뭐 주로 NHL 선수들이 뛰고 있는 캐나다, 미국, 러시아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글쎄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쉽게 생각할 상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멤버들 얘기만 들어봐서는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또 스위스는 또 골리진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그 캘거리 프레임스에서 그 주전골리를 하고 있는 요나스 힐러라든지 또 콜로라도 그 아벨란체에서 그 백업 골리를 맡고 있는 그 레토 베라라는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진, 뭐 수비진, 골리진 어디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팀이고 8강 이상의 성적을 내도 전혀 놀랍지 않은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들 강한데 우리에게는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바쁘게 올림픽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예, 뭐 지금 일단 그 박영수 코치가 미국에서 트레이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9주짜리 체력 훈련을 태능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돼야 체격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차근차근 좀 단계를 쌓아 올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단순히 뭐 승패의 결과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그때 기대했던 장면들이 좀 나올 목표치를 것 2승으로 같아요. 잡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선전을 어쨌든 기원은 해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예. 네 오늘 그쪽 지금 시간대가 좀 밤 늦은 시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늦은 지금 시간에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직접 있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도 있네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현지에서 아주 새로운 네. 소식들, 따끈따끈한 소식들 기대를 하겠고요. 또 가끔 네. 한국 오시면 저희 같이 또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서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네요. 날씨가 부럽네요. 여기 너무 더운데. 뭐 손상호 기자님도 직접 뭐 경기장에서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TV 생중계를 볼 수 있다는 좋은 시간대 볼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시간대. 네. 저녁 시간대, 낮 시간대 이렇게 네. 우리처럼 새벽때 막 눈 비벼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좋은 소식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스하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희 방송도 좀 더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차 리그 시작하기 전까지 뭐가 없어서 저희 찾아봐야죠. 뭐. 예, 많이 찾아봐야겠는데. 자, 저희 온더스포츠.co.kr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많이 방문하셔서 또 방송 이외의 정보들 또 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도 많이 있어요. 저희 그 이번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같은 경우에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전 경기를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한 3경기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 또 경기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희 또 온디 아이스 매거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심도 있는 하이라이트 정보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송희 씨, 김자 PD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